전하! 주상전하! 잠시만 멈추시옵소서! 찬소리가 내린 새벽 궁궐뜰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11살 소년 겸이었죠. 남색 무명 바지 저고리는 해져 있었고 집시는 낡아 발뒤꿈치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린 노비가 앞을 가로막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62세의 이연명 임금은 피곤한 기색으로 가마창을 열었어요. 흰 수염이 희끗한 얼굴에 근심이 깃들어 있었죠. 웬 놈이 이 새벽에 앞길을 막아서느냐?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겸이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들은 그 무서운 음모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인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오늘 사신을 맞으실 때 그 옥대만은 매지 마시옵소서. 전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옥대는 국가의 큰 의식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하는 겸이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은 있어도 거짓은 없었죠. 여봐라! 오늘은 평상시 차던 닭대로 준비하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전 강 씨와 세자 이경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홍색 대례복을 입은 중전의 입술이 차갑게 떨렸고 자주색 골룡포의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비천한 노비 하나가 던진 짧은 경고가 조선 왕실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겸이는 궁궐의 마당을 쓸고 잔심부름을 하던 11살 사내아이였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138cm 남짓한 키였지만 그 눈매만큼은 야무졌어요. 까만 눈동자에는 총기가 넘쳤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는 궁궐뜰을 쓸고 또 쓴 흔적이었죠. 남색 무명 바지 저고리는 여러 번 깊고 기워해졌고 조끼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겸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혈육인 할아버지 박칠로가 계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68배 노구로 궁궐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노비셨습니다. 벗겨진 정수리와 희끗한 수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손자를 바라볼 때만큼은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죠. 낡은 회색 무명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할아버지는 늘 겸이를 찾아왔어요. 겸아,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그를 모르면 눈뜬 장님과 같다. 할아버지는 틈틈이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자문의 천지현황부터 시작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겸이는 그 글자들이 신기했습니다. 작은 획 하나가 모여 뜻이 되고 그 뜻이 모여 세상을 담아내는 게 마치 마법 같았죠. 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은밀한 구석에서 겸이는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며 떨어진 낙엽들이 담장 아래 수북했죠. 빗자루를 쓸어내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어마마마, 이번 사신 접견 때 반드시 그 옥대를 매시게 해야 합니다. 겸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자 저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급한 톤이었죠. 숨을 죽이고 담장에 바짝 붙었습니다. 매듭 속에 전하의 동태를 적은 쪽지를 숨겨 넣으면 아무도 모르게 빼내기 쉽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어서 중전 마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냉랭한 음성이었어요. 그래, 아바바마는 꿈에도 모르실 게다. 진상 약차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겸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옥대, 약차, 시간 문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임금님을 해치려는 역모였죠. 손에 쥔 빗자루 자루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겸이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할아버지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움막 같은 곳이었지만 겸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헐떡이며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돌아보셨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숨을 고르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자와 중전의 대화, 옥대 이야기, 약차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주름진 손이 겸이의 어깨를 꽉 잡았죠. 겸아, 이건 우리 같은 천민이 나설 일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하지만 전하는 성군이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를 지키겠느냐. 그날 밤 겸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궁궐의 낮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겸이는 바지춤 속에 작은 종이 조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누런 종이었죠. 마당을 쓸면서도 귀는 항상 담 너머를 향했어요. 궁궐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방 상궁이 밤늦게 움직이는 모습, 세자의 처소를 드나드는 낯선 무관들, 중전의 정각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모였습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 곁에서 촛불을 켰어요. 서툰 솜씨로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3월 7일 세자와 중전이 후원 연못가에서 옥대 이야기를 나눔. 3월 11일 약방 상궁이 밤에 몰래 움직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자가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죠. 겸이만의 비밀 장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명 전하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옥대를 차라는 강요를 거절한 이후 궁궐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중전과 세자가 눈에 띄게 전하를 피했고 조회 때마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죠. 62세의 노구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전하는 충직한 상선 내관 정만수를 불렀어요. 정만수는 44세의 날렵한 인상에 충직한 눈빛을 가진 내관이었습니다. 검은 망건을 단정히 쓰고 허리춤에는 열쇠패를 차고 있었죠. 전하의 곁을 20년 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정내관, 나라 지키는 일보다 내 집안 건사하는 일이 이토록 고달픈 것인가. 전하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남색 골룡포 자락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세자와 중전이 나를 피하는 것이 정녕 내 착각이길 바랄 뿐이네.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하를 모셨기에 그 마음의 무게를 알았어요. 하온데 전하, 어찌하여 그 어린 노비 녀석의 말을 믿으셨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후원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믿은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직감이 움직였다네. 옥대를 매지 마시옵소서 하던 그 녀석의 눈빛에 두려움은 있어도 거짓은 없었어. 그 말에 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통찰력을 믿었으니까요. 겸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약방 상궁이 걷는 길목을 유심히 지켜봤고 밤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패턴을 기억했습니다.
세자의 처소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귀를 세웠고 중전의 정각 근처를 청소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약방 뒤편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상궁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보따리가 묵직해 보였죠. 겸이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상궁이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중전의 처소 쪽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겸이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4월 3일 약방 상궁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중전 처소로 향함. 은자로 보임.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정확했어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겸이가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겸아,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내가 다치면 나는 어찌 살겠느냐. 겸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전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이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한 달이 지나자 장부는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누런 종이 조각들이 여러 장 모였고 거기엔 세자와 중전의 움직임, 수상한 인물들의 행적, 약방의 이상한 기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작은 종이 조각들이 훗날 조선 왕실을 구할 거대한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겸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죠. 겸이는 그 장부를 바지춤 깊숙이 감춰두고 다녔습니다. 몸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했죠. 새벽 인시부터 겸이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서리가 내린 마당에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정신은 또렷해졌죠. 뜰을 쓸면서도 눈은 사방을 훑었어요. 어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11살 소년의 눈은 이제 궁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시가 되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올릴 때면 팔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길에 약방 뒤편을 지나쳤죠. 상궁들의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속삭이는 대화 소리. 모든 게 귀에 들어왔어요. 오시에는 마구간을 치웠습니다. 말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마구간 근처가 세자의 처소와 가까웠기 때문에 겸이는 오히려 이 일을 좋아했습니다. 건초를 나르는 척하며 귀를 곤두세웠죠. 세자 처소를 드나드는 낯선 무관들의 발소리, 그들이 주고받는 짧은 인사말들. 하나하나가 단서였어요. 신시가 되면 후원의 낙엽을 쓸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후원은 궁궐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었고 중전과 세자가 자주 산책을 나왔습니다. 겸이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어느 술시였습니다. 약방 뒤편에서 상궁 하나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자였죠. 겸이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상궁이 주변을 살피더니 종종 걸음으로 중전의 처소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겸이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4월 3일 약방 상궁이 은자 보따리를 들고 중전 처소로 향함. 달빛의 은빛이 반짝였음.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내용만큼은 정확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무렵 전하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셨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걸음이 느려졌고 얼굴빛은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드시는 약차를 드실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셨죠.
정만수 내관이 몰래 의관을 불렀습니다. 의관이 진맥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과로하신 탓이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시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의관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것을 느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의관도 중전에게 매수된 자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거죠. 할아버지는 겸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궁궐의 복잡한 지리는 물론이고 사람의 속내를 읽는 법까지요. 밤이면 작은 움막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겸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숨겨진 뜻을 읽어야 한다. 사람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느니라. 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모의 흐름을 읽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겸이는 단순히 대화를 엿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미세한 행동까지 관찰했습니다. 중전이 세자를 부를 때의 손짓, 약방 상궁이 걸을 때의 급한 발걸음, 수상한 무관들이 주고받는 눈빛,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겸이는 이제 궁궐의 모든 소문이 모이는 곳을 알았어요. 외척 대신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 밤마다 불이 켜지는 중전의 정각, 세자가 은밀히 만나는 사람들의 동선. 하나하나가 지도처럼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홀로 후원에서 활을 쏘고 계셨어요. 62세의 나이에도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죠. 하지만 얼굴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겸이는 멀리서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전하께서 화살을 다 쏘시고 돌아서시다가 겸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전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겸이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겸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에 땀이 배었죠. 내 녀석, 이름이 무엇이냐? 전하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부드러웠어요. 내가 그날 그런 당돌한 경고를 한 이유로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 모른 척 했지만 이제는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겸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춤에 손을 넣었습니다. 장부가 손끝에 닿았어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소인겸이라 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장부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전하께서 장부를 받으셨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는 순간 눈빛이 변했어요. 2번째 장, 3번째 장.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전과 세자가 나눈 대화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약방의 수상한 거래, 낯선 무관들의 출입, 은자가 오간 기록까지. 3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였죠. 전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장부를 넘기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마지막 장까지 다 보신 전하께서 고개를 들어 겸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죠. 이 어린 녀석이 내 목숨을 붙들고 있었구나. 전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평생을 군주로 살아오시며 보인 적 없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이는 그 순간 전하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인간의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잠시 후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주변을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내관을 불러오너라. 당장. 정만수가 달려왔습니다.
전하께서는 겸이의 장부를 건네시며 밀명을 내리셨어요. 이 아이의 장부를 토대로 모든 것을 은밀히 조사하라. 옥대 관리 내관의 행적, 약방의 기록, 모든 것을 대조하되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만수는 장부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날짜, 장소, 인물, 대화 내용까지. 어린 노비 소년이 적은 기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과인도 놀랐다. 하늘이 이 아이를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다. 그날 밤부터 정만수는 은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밤마다 옥대를 관리하는 내관의 처소를 살폈고 약방의 장부를 몰래 들여다봤어요. 며칠 뒤 그는 전율했습니다. 겸이가 적은 날짜와 약방에서 특이한 약재가 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옥대 내관이 세자의 처소를 드나든 기록도 겸이의 장부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진실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여전히 평온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한 소년의 용기가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만수는 밤마다 은밀한 조사를 이어갔어요. 옥대를 보관하는 내탕고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했는데 다행히 상선 내관인 그에게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정만수는 촛불 하나만 들고 내탕고의 문을 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옥대는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죠.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옥 장식들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허리띠의 뒷면을 뒤집자 매듭 장식이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장식용 매듭이었어요. 하지만 정만수의 손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매듭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단단했어요. 숨을 죽이고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한 겹, 두 겹, 세 겹. 마지막 매듭을 풀자 작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밀랍으로 봉인된 작은 통이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죠. 정만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겸이가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옥대 안에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전하의 밀실에서 정만수는 그 통을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신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을 받아드셨죠. 밀랍으로 정교하게 봉인까지 했구나. 전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통을 열자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펼쳐보니 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초이틀 전하 조회 마치고 후원 산책, 4월 초사흘 밤늦게까지 서안에서 글 읽으심. 임금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전하께서는 종이를 구겨주셨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온 군주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꼈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가족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임금의 상징인 옥대가 임금을 가두는 족쇄였다니. 말씀을 마치신 전하께서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정만수는 차마 전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나 깊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믿을 만한 의관 하나를 은밀히 불렀어요. 궁궐 밖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노련한 의원이었죠. 그에게 전하께서 매일 드시는 약차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의원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보통 차가 아니옵니다.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죠. 극미량의 독초가 섞여 있사옵니다. 당장 죽지는 않으나 몇 달에 걸쳐 장기를 천천히 상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정만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병사로 보이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세자와 중전은 전하께서 시들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하께 이 사실을 보고하는 정만수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전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셨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밀실에 울렸죠. 중전과 세자가 내가 죽기를 기다렸단 말이냐? 전하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밤 전하께서는 겸의를 불렀습니다. 겸의가 밀실에 들어서자 전하께서 일어나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겸의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셨죠. 겸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눈을 감았을 것이다. 전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이 노비 소년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천한 신분이지만 그 충심은 그 어떤 대신보다 높구나. 겸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무서웠지만 힘들었지만 해낸 거였습니다. 전하를 지켜낸 거죠. 며칠 뒤 새로운 인물이 전하의 밀실에 나타났습니다. 홍윤서였어요. 39살의 전직 포도청 종사관이었죠. 키가 175cm의 단단한 체구를 가진 그는 매서운 눈빛과 굳은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색 관복에 검은 관모를 쓴 모습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어요. 홍윤서는 10년 전 역적을 소탕하는데 공을 세워 전하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지지하는 대신들의 모함으로 한때 귀양을 갔었죠. 이제 전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역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이 음모의 뿌리를 뽑아 전하의 위엄을 세우겠나이다. 홍윤서는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겸의의 장부를 건네셨어요. 홍윤서가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어내려갔죠. 그의 눈이 점점 빛났어요. 이 녀석의 기록은 어떤 수사관의 보고서보다 정확하옵니다. 홍윤서가 겸의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같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담력이라니. 장하도다. 그날부터 홍윤서는 본격적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옥대를 관리하는 내관의 집을 은밀히 수색했어요. 내관의 집은 궁궐 밖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간 홍윤서는 서한 서랍을 뒤졌죠. 거기서 은자 20량이 든 주머니와 세자의 측근이 쓴 밀서를 발견했어요. 다음으로 약방 상궁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며칠간 미행한 결과 상궁이 궁궐 밖 한약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한약방 주인을 은밀히 신문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중전의 친정에서 온 사람이 거액을 주며 특정 독초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죠. 증거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옥대 내관이 받은 뇌물, 약방과 한약방을 오간 밀서들, 중전의 친정과 주고받은 편지들, 모든 게 겸의의 장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홍윤서는 정만수와 함께 밤마다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후원의 은밀한 정자에서 촛불도 켜지 않고 속삭였어요. 달빛만이 그들을 비췄죠. 이제 물증은 충분하옵니다. 홍윤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오나 결정적인 순간까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히 움직이면 증거를 숨길 것이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함은 금물이었어요. 영모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모든 관련자를 한 번에 잡아야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조회에 나가시고 대신들을 만나시고 중전과 세자에게도 예전처럼 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칼날이 날을 세우고 있었죠. 약차는 정만수가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독이 든 차가 아닌 깨끗한 차를 드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전과 세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하께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후원에서 만난 그들의 대화를 겸이가 또 엿들었습니다. 어마마마 아바바마께서 오히려 건강해지고 계십니다. 세자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약방 상궁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중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겸이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대화를 모두 기록했어요. 장부는 이제 20장을 넘어섰습니다. 궁궐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봄볕이 따스했고 꽃들이 피어났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죽이려 하고 한쪽은 살리려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궁궐 구석구석을 감돌았습니다. 겸이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조금 컸고 얼굴에도 단단함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대견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밤마다 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사히 이 일이 끝나기를 빌었죠. 폭풍 전야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지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영모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요. 그 순간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겸이는 이제 14살의 소년이 되었어요. 키는 155cm쯤 자랐고 얼굴에는 앳된 소년의 모습과 단단한 청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의 배려로 이제는 정각의 문서고를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되었죠. 궁궐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는 안전한 자리였어요. 그 사이 전하께서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탄탄해졌어요. 약차를 바꾼 지 3년이 지나자 몸속에 쌓였던 도끼가 빠져나간 듯 했죠. 하지만 중전과 세자는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전하께서 오히려 강건해지시는 것을 보며 그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홍윤서와 정만수는 3년 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옥대 내관의 집에서 찾아낸 은자 20량은 이제 확실한 물증이 되었어요. 중전의 친정과 오간 밀서들도 모두 확보했죠. 약방 상궁이 한약방을 드나든 기록, 독초를 구입한 장부, 세자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퍼즐의 모든 조각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윤서는 전하께 무릎을 꿇고 보고했어요. 전하,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사옵니다. 옥대의 비밀통, 독이 든 약차의 성분 분석서, 뇌물거래의 장부, 그리고 겸이가 3년 동안 적어온 기록까지. 전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후원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65세가 되신 전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 이경우는 30살이 되어서도 권력을 쥐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자주색 골룡포를 휘날리며 중전의 정각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중전 강 씨는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차가운 눈매와 창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홍색 대레복에 금실 자수가 화려한 원삼을 입은 그녀는 세자를 맞이했죠. 내 아바바마가 물러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중전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붉은 입술이 차갑게 움직였어요. 대신들을 매수하여 양위를 강요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조급함이 서린 눈빛이 번뜩였죠. 그들은 국고 낭비와 사신과의 외교 실패라는 허위 제명을 만들어내기로 했어요. 전하를 몰아내기 위한 극단적인 수였습니다. 이 계획 또한 겸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서고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중전의 정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열린 창문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왔던 거예요. 겸이는 즉시 그 내용을 전하께 보고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홍윤서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셨어요. 이제 때가 왔다는 뜻이었죠. 보름 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매수된 대신들이 하나둘 권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전하께서는 평소처럼 남색 골룡포에 각대를 두르고 어좌에 앉으셨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자 대신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하, 국고를 탕진하시고 사신을 모욕하셨으니 왕위를 세자 저하께 물려주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 미리 짜고 온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사헌부의 북소리가 웅웅 울렸고 권례의 공기가 험악해졌죠. 중전과 세자는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중전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고 세자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전하께서 입을 여셨죠. 내 방안까지 칼날이 들어와 있었구나. 전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시자 홍윤서가 큰 걸음으로 조회장에 들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문서 더미가 들려 있었죠. 남색 관복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홍윤서는 대신들 앞에 그 문서들을 던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옥대 내관의 뇌물장부, 약방의 독초 기록, 중전의 친정과 오간 밀서들, 그리고 겸이가 3년 넘게 적어온 필다 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죠. 이것이 무엇이냐? 한 대신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에는 세자와 중전이 나눈 대화가 날짜와 함께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중전과 세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홍색 대레복을 입은 중전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고 자주색 골룡포의 세자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세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천한 노비 녀석의 낙서를 어찌 믿으십니까? 이는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어좌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셨어요. 65세의 나이에도 그 위엄은 조회장 전체를 압도했죠. 의금부에서 낱낱이 진실을 가려보자 전하의 사자후가 권례에 울렸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중전과 세자를 에워쌌고 매수된 대신들에게도 손을 뻗었죠. 중전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자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오후 의금부의 수레가 걸문을 나섰습니다. 중전과 세자 그리고 영모의 가담한 대신들이 모두 실려갔어요.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수군거렸죠.
왕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홀로 후원을 거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골룡포 자락을 흔들었어요. 평생을 믿어온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죠. 나무 아래 섰던 전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만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죠. 임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걸 그 순간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겸이도 멀리서 전하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14살 소년의 가슴에도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전하를 지켰지만 동시에 전하의 가족을 무너뜨린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이렇게 아픈 것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이었죠.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궁궐을 물들였어요.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의 국문이 기다리고 있었고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영모 사건의 심판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의금부의 국문장은 차가웠습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고 횃불이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홍윤서가 국문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맹수 같았죠. 옆에는 형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주리틀, 곤장, 쇠사슬, 보기만 해도 오싹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옥대를 관리하던 내관이 끌려왔어요.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50대 중반의 내관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죄를 아느냐? 홍윤서의 목소리가 국문장에 울렸습니다. 내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발버둥 쳤어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저 옥대를 관리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홍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짓 하나에 형리들이 주리틀을 가져왔어요. 내관의 다리를 주리틀에 끼우고 천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관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으악! 살려주시옵소서. 다리뼈가 눌리는 고통에 내관의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몇 차례 더 조이자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말하겠나이다. 말하겠나이다. 주리틀이 풀렸습니다. 내관은 헐떡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세자 저하께서 은자 20량을 주시며 옥대 매듭에 쪽지를 넣어라 하셨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국문장의 서기들이 빠르게 그 말을 기록했어요. 세자 저하의 측근이 매달 궁궐을 찾아와 전하의 동태를 물어싸옵니다. 소인은 옥대에 숨긴 쪽지로 보고했나이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내관의 자백은 명확했고 구체적이었어요. 홍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죄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약방 상궁이 끌려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인이었는데 평소엔 단정했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이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상궁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죄를 아느냐? 홍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궁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를 알고 있사옵니다. 주리틀을 가져오려던 형리들이 멈춰섰습니다. 상궁이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전 마마의 명으로 약차에 독초를 섞었사옵니다. 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죽이지는 말고 서서히 말라 죽게 하라 하셨나이다. 소인은 거역할 수 없었나이다.
국문장이 숨죽였습니다. 참혹한 진실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전하를 천천히 죽이려 했다는 고백이 너무나 명확했죠. 궁궐밖 한약방 주인에게 독초를 구했나이다. 중전 마마의 친정에서 온 사람이 은자를 주었고 소인은 3년 동안 매일 약차에 그것을 조금씩 넣었나이다. 상궁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돌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상궁은 멈추지 않았죠. 홍윤서는 두 사람의 자백을 모두 받아낸 뒤 겸이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로 된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보십시오. 3월 7일, 4월 3일. 이 모든 날짜가 일치하옵니다. 서기들이 내관과 상궁의 자백 내용과 겸이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날짜, 장소, 사건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어린 소년이 3달 넘게 목숨을 걸고 기록한 증거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겸이가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14살 소년은 국문장에 들어서며 떨렸어요. 홍윤서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겸이는 심호흡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말하여라. 홍윤서의 말에 겸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소인, 담장 아래서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아바바마는 모를 것이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를요. 옥대의 쪽지를 숨기라던 말을요. 약차 이야기를요. 겸이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칠로가 멀리서 손자를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11살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을 이제 당당히 마무리하고 있는 손자가 대견했죠. 이틀 뒤 세자가 국문장에 섰습니다. 자주색 골룡포는 벗겨지고 죄인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30살 세자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홍윤서가 옥대에서 나온 쪽지통을 내밀었죠. 이 쪽지의 필체를 보시오. 쪽지에 적힌 글씨를 세자의 측근이 쓴 편지와 대조했습니다. 필체가 똑같았어요. 세자는 고개를 떨구었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도 국문장에 섰습니다. 진홍색 대례복은 벗겨지고 소복 같은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은 더욱 하얘 보였죠. 홍윤서가 중전의 친정과 주고받은 밀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하를 제거하고 세자를 즉위시키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모함이라 하시겠소? 홍윤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중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을 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전하께서 직접 국문장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남색 골룡포를 입으신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중전과 세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죠. 전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국문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천륜을 어기고 권세를 탐한 죄, 어찌 기록이 이토록 또렷한데 오해라 하는가. 전하의 사자후가 국문장을 울렸습니다.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자가 몸을 떨었고 중전은 고개를 더 낮췄죠. 너희는 내 가족이기 전에 역적이다. 전하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아들을 역적이라 부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전 강씨는 패출되어 사가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왕비의 자리를 잃고 평민이 되는 것이었죠. 진홍색 대례복과 화려한 원삼은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중전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세자 이경우는 세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이 형벌이었죠. 평생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이었어요. 세자의 자주색 골룡포도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혀졌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수레에 실린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각지로 귀양을 갔습니다. 옥대 내관과 약방상궁은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죄의 무게가 그만큼 컸으니까요. 국문이 끝난 날 밤 홍윤서와 정만수는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 어린 노비 소년의 기록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소. 홍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의는 화려한 칼날이 아니라 진실을 적은 붓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 나라가 알게 되었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춥지만 맑은 밤이었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조선의 하늘 아래에서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정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의금부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조회를 여시며 신하들 앞에 서셨어요. 65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남색 골룡포 자락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이번 일로 과인은 깊이 깨달았노라. 전하의 목소리가 조회장에 울렸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보다 진실을 보는 자가 더 귀하다는 것을,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라가 병든다는 것을.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영모 사건이 한 어린 노비에 의해 밝혀졌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으니까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어린 소년이 전하를 구했다는 이야기, 천한 노비가 영모를 막아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장터의 할머니들은 손녀에게 말했고 주막의 사내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감탄했습니다. 겸이라 했던가. 11살 어린 나이에 그 담력이라니. 신분이 낮아도 충심은 높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야. 장안의 담벼락에는 글을 아는 선비들이 겸이의 충심을 기리는 글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쓰인 글도 있었고 한문으로 쓰인 것도 있었죠. 아이들은 그 글 앞에 서서 어른들에게 내용을 물었고 어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폐서인이 된 중전과 유배된 세자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중전 강 씨는 친정으로 쫓겨나 초라한 처소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한때 화려한 가채에 비녀를 꽂고 진홍색 대례복을 입었던 여인이 이제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죠.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차가운 눈매에는 후회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권력의 덧없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으니까요. 세자 이경우는 제주도로 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레에 실려 한양을 빠져나갈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0살이 되도록 얻지 못한 권력을 탐하다가 모든 걸 잃었죠. 자주색 골룡포 대신 죄인의 옷을 입은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유배길이었어요. 영모에 가담했던 대신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관직을 잃고 귀양을 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울며 이별을 고했고 한때 권세를 누리던 집안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죠. 조선의 신분 질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욕심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셨습니다. 궁궐 밖에 설치된 북을 누구나 칠 수 있게 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직접 들어주시겠다는 교서를 내리셨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였죠. 어느 날 전하께서는 겸이와 할아버지 박칠로를 어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모습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어전에 도착하자 전하께서 어좌에서 일어나 내려오셨어요. 신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죠. 임금이 먼저 일어나 내려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겸아, 그리고 박칠로옹. 전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과인이 목숨을 보전했고 조선이 혼란을 피했노라. 이제 너희를 양민으로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69의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할아버지였어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감사를 표했어요. 겸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4살 소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전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겸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승들을 붙여주기로 하셨어요.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는 뜻이었죠. 너는 그를 알게 된 것만으로 나라를 구했다. 전하께서 겸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그 글로 백성을 지키는 큰 일꾼이 되거라. 겸이는 고개를 들어 전하를 바라보았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소인. 아니, 이 몸겸이 평생 전하와 백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겸이는 궁궐에서 나와 작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노비의 처소가 아니었어요. 자유민의 집이었죠. 할아버지는 촛불을 켜고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겸이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신분이 낮아도 꿈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겸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낮은 곳에서도 높은 뜻을 품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작은 움막을 비췄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밤이었죠. 한편 홍윤서는 다시 포도청의 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인장을 수여하시며 치안을 맡겼어요. 호랑이 같은 무관은 더욱 서슬퍼렇게 악을 소탕하기 시작했죠. 한양의 도둑과 역적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정만수는 상선 내관이 되어 전하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게 되었어요. 48세가 된 그는 여전히 충직한 눈빛으로 전하를 섬겼습니다. 밤낮으로 전하의 안위를 살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홍윤서, 정만수, 그리고 겸이었어요. 달빛이 후원의 연못을 비추고 있었죠. 홍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공은 오직 겸이 녀석의 용기 덕분이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살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기록한 그 담력,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겸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자부심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 일이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전하께서는 궁궐 안에 진실의 집이라는 정각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 억울한 사연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죠. 조선 사회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겸이는 이제 매일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는 경서를 읽고 오후에는 무예를 익혔어요. 법률과 역사를 공부하며 검술도 배웠죠. 몸은 고됐지만 행복했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촛불 아래에서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들었죠.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어요. 겸이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맹세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죠. 그 믿음이 앞으로 겸이의 삶을 이끌어갈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궁궐의 꽃들이 만발했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어요. 혼란은 가라앉았고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5해가 더 흘렀습니다. 겸이는 이제 19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는 175cm까지 자랐고 체구는 단단했죠. 매일 무예를 익히고 학문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한때 호리호리했던 소년의 몸은 이제 근육이 단단하게 잡힌 청년의 몸이 되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는 여전했지만 얼굴에는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죠.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겸이는 검은색 관복에 옥색 띠를 두르고 관모를 썼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죠. 묵과에 급제하여 당당히 관직에 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11살 때 뜰을 쓸던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남색 무명 바지 저고리에 해진 조끼를 입고 집신을 신었던 모습이요.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겸이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박칠로가 75의 일기로 평화롭게 눈을 감으신 거였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자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겸이가 백성을 돌보는 관리가 되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희끗한 수염이 떨렸고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부디 강직한 관리가 되어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겸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소리내어 울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제문을 내려주셨고 홍윤서와 정만수도 조문을 왔어요. 한때 천한 노비였던 할아버지의 장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놀라웠죠.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가 살아온 삶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손자를 올바르게 키워 나라를 구한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였어요. 묘 앞에서 겸이는 무릎을 꿇고 평생 정직한 관리로 살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차가운 땅에 이마를 대고 3번 절을 올렸죠.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고 봄바람이 불어와 상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겸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세상 이치를 알려주시던 목소리, 손자를 격려하시던 자애로운 미소. 한 달 뒤 겸이는 형조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검은 관복 자락이 아침 햇살에 펄럭였어요. 형조의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죠. 처음엔 천한 노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겸이의 일처리를 보고 나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건을 조사할 때의 꼼꼼함, 증거를 찾아내는 집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남달랐으니까요. 어느 날 형조로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허름한 옷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죠. 양반 지주가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겸이는 달랐어요. 노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겸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며칠 뒤 겸이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땅 문서를 뒤지고 증인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치 어린 시절 궁궐에서 단서를 모았던 것처럼 꼼꼼하게 움직였죠. 결국 지주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농부는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빚에 쫓겨 도망친 사람, 관청의 부정을 고발한 사람. 겸이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11살의 겸이가 되었어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런 종이에 기록하던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죠. 전하께서는 67세가 되셨지만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가끔 후원을 거닐다 겸이를 보시면 멈춰 서셨죠. 남색 골룡포 자락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으시곤 했습니다. 겸아, 내 녀석이 있어 조선에 아직 따스한 봄이 있구나. 전하께서 겸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겸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로의 생명을 구한 인연이었고 함께 정의를 세운 동지였죠. 어느 저녁 정만수 상성과 홍윤서, 대감을 만났습니다. 후원의 정자에서 셋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52세가 된 정만수는 여전히 충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44세의 홍윤서는 여전히 매서운 기운을 풍겼죠. 그때 겸이 내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선은 없었겠지. 홍윤서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살 어린 나이에 그 담력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놀랍소. 겸이는 사내답게 씩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의 긴박했던 밤들을, 증거를 모으던 순간들을, 진실이 밝혀지던 날을 회상했죠. 조선 전국의 서당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겸이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용기, 진실을 지키는 마음, 정의를 향한 집념. 선생님들은 겸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장터의 할머니들은 손녀들에게 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도 나라를 구했단다. 너희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어. 주막의 사내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감탄했어요.
천한 신분이라도 마음만 높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어느 날 겸이는 형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겸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헐벗은 차림의 맨발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르신이 그 겸이 나리이시옵니까? 소년의 목소리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겸이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렇단다.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죠. 저도 나리처럼 되고 싶어요. 가난하고 천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겸이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뭔가 해내고 싶어하는 간절함,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할 수 있단다. 내 마음이 바르고 뜻이 높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소년이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겸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희망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겸이는 할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농부의 땅을 되찾아준 일, 소년을 만난 일, 전하께서 격려해 주신 일. 할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만 같았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달빛이 묘를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겸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겸이.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조선의 봄은 깊어갔습니다. 궁궐의 꽃들이 만발했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때 영모의 그림자로 어두웠던 궁궐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었고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죠. 겸이는 매일 아침 관복을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고 전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11살 어린 노비 소년에서 19살 형조 관리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겸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옳은 길을 선택했죠. 그 결과 조선은 구원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겸이는 형조로 향했어요. 검은 관복이 아침 햇살에 빛났고 옥색 띠가 바람에 흔들렸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그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의를 지키는 한 사람의 관리였고